오늘 다룰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거의 평생을 외계인이라는 소재와 함께 살아온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정통 SF로 돌아왔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솔직히 좀 걱정도 됐습니다. 외계인 은폐, 비밀기관, 내부 고발자, UFO 음모론 이런 소재들은 사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이게 지금 새로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아주 새롭지는 않습니다. 설정만 놓고 보면은 익숙한 부분이 많고 중간중간 이건 좀 편하게 넘어가네 싶은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영화는 외계인이 있냐 없냐의 영화가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더 가까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 설정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시점은 2026년인데 북한의 핵도발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거의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와중에 외계인의 존재를 숨겨온 비밀기관 워덱스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 다니엘 켈러가 외계 기술과 기밀 문서를 빼돌려서 도망치는 내부 고발자로 등장하고요. 같은 날 기상캐스터 마가렛 페어차일드는 생방송 도중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며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이 둘은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서 결국 만나게 되고 이들의 목표는 방송을 통해 외계 존재를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포일러 없는 줄거리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일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시고 나서 다시 와주세요. 먼저 제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디스클로저는 폭로, 공개, 드러냄 이런 뜻인데 UFO나 외계인 음모론을 믿는 쪽에서는 이 단어가 정부나 권력이 오랫동안 숨겨온 외계인의 존재를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처럼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그냥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아니라 인류가 더 이상 자기들끼리만 사는 존재라고 믿을 수 없게 된 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력이 독점한 정보, 종교가 품고 있던 불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영화가 마지막에 이 제목에 딱 맞는 지점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마거릿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들어라입니다. 영화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신에 듣는 행위 자체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진짜 의미는 진실이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을 짚어볼 건데요. 외계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다 그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이죠. 한쪽은 말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다. 인류는 아직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관리해야 한다. 다른 한쪽은 또 말하죠. 그건 당신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진실은 모두의 것이고 기만 위에 세워진 질서는 보호가 아니라 지배다. 영화는 진실을 공개하려는 쪽을 따라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숨기려는 쪽의 논리도 완전히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화 속 세계는 이미 전쟁 직전의 불안 속에 있잖아요. 북한과 러시아를 둘러싼 핵전쟁 가능성, 국가 간의 불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외계인은 존재했고 우리는 수십 년간 그들을 감금하고 싫어했습니다 라는 진실이 공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영화에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마그릿이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진실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그 명분이 생각보다 너무 그냥 낭만적이기만 하거든요. 대중이 패닉에 빠질 거라는 현실적인 경고 앞에서도 그냥 진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3차 대전 직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인류가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대한 존재론적 충격 요법만이 국가 간의 싸움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류를 억지로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이 영화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화는 비밀 유지 쪽 논리, 즉 대중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기관이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의외로 꽤 설득력 있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 영화가 내놓는 것은 실용적인 대안이 아니라 기만 위에 세워진 질서는 결국 보호가 아니라 지배다라는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내부 고발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그 원칙이 현실에서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건 외계인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진화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SF 영화에서 진화라고 하면 더 뛰어난 지능이거나 더 압도적인 무력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진화의 정점에 공감 능력을 둡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내면에 접속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진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스필버그다운 지점이었는데요. 스필버그의 외계인은 늘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감의 대상이었거든요. E.T.에서는 우정과 돌봄으로 외계 존재와 인간이 연결이 됐었죠. 디스클로저 데이는 그 흐름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가져옵니다. 인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타인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이 하나가 풀립니다. 왜 그 뛰어난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실험도 당하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아니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왜 인간에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싶었는데 영화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폭력으로 맞서는 것 자체가 그들이 도달한 진화의 방식이랑 근본적으로 어긋났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공감으로 진화한 존재가 공감이라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실험실 안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로도 읽힙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아직 얼마나 폭력적이고 덜 진화된 존재인지를 꼬집는 설정으로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연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타자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는 덜 진화한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물론 이게 영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거렛이 얻게 된 능력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기억과 삶을 읽어내는 것은 겉보기에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초능력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감 능력이죠.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도 흥미로웠는데요. 동물의 모습을 빌려서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영화 속 동물들 꽤 정교하게 짜여진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공식 포스터에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죠. 먼저 마거릿 쪽에 붙는 게 붉은 홍관조예요. 근데 이 홍관조가 영어로 카디널인데 이게 가톨릭의 추기경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 해석에서는 이걸 바티칸의 상징으로 읽기도 하더라고요. 또 빨간색은 선지자, 예언자를 나타내는 색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마거릿이 방송 당일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이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인 것도 의미심장하죠. 원래는 하늘의 변화를 읽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부터 날씨가 아니라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다니엘 쪽에는 숫사슴이 붙는데요. 사슴 중에서도 특히 숫사슴은 북유럽 신화에서 두 세계 사이의 안내자이자 신성한 메신저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우랑 너구리도 곳곳에 등장하는데 여우와 너구리는 전통적으로 변신과 위장,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자주 쓰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진실은 곧장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된 형태로 먼저 온다라는 영화 전체의 방식이랑 닮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동물의 상징이 한 단계 더 깊어지죠. 새는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로 외계의 신호를 인간의 세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사슴은 안내하는 존재, 여우와 너구리는 진실이 위장된 형태로 먼저 도착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가 말하는 공감과도 연결됩니다. 외계인은 인간을 강제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방식으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천천히 다가오거든요. 침략이 아니라 접촉인 거죠.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 모양 장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 내내 노아가 집요하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 물건인데 묘하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로키가 만든 공해품과도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능력 증폭기처럼 보입니다. 마거릿과 다니엘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깨우거나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물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후반에 가면은 방송국 전력까지 폭구해버립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저도 아니 갑자기 전기도 공급해? 싶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비평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능력이 스토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서사적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종교적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전직 수련수녀인 제인이 외계인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수녀는 하느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고 답하죠. 제가 신선하게 느꼈던 표현이 이 땅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화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범위를 제한해요. 이 특별한 대우가 유일한 존재를 의미하진 않는다. 인간의 특별함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의 섭리가 우주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수녀 마우라 같은 인물은 진실에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마침내 등장하는 외계인의 모습도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외계인들보다도 훨씬 큰데 휠체어에 의존할 만큼 쇠약해 보이거든요. 보통 SF 영화에서 외계 문명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힘, 거대한 우주선, 전능한 기술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외계인은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고통받는 신의 이미지입니다.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진 않고 인간보다 훨씬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휠체어를 탄 외계인이 우주의 언어로 다니엘에게만 들리는 무언가를 속삭이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서 마가렛에게 넘겨주고 마가렛이 대중을 향해 그것을 선포합니다. 영락없는 종교적 예언자들의 모습이죠. 화려한 제단이나 성전이 아니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메시아는 숭배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이것을 거부하더라고요. 마거릿의 능력을 목격한 여성이 그녀에게 성호를 긋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거릿은 나는 누구의 종교도 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마거릿과 다니엘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 거죠. 신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우상이 되는 것은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인 들어라 라는 이 마지막 단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첫 단어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라 라는 말인 거죠. 외계인이 마거릿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 전체가 이미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해온 거예요. 공감하라, 그리고 들어라. 자, 이제 아쉬운 점들도 짚어볼게요. 가장 큰 건 역시 주인공 세력의 명분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종교와 정치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전쟁 직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숨기는 쪽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공개하려는 쪽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설득력 있어 보이지도 않네. 묘한 양가 감정이 생겨요. 영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다면 훨씬 강력한 정치 SF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너무 빠르게 달립니다. 추격전, 열차 시퀀스, 방송국 클라이맥스 같은 장면들은 확실히 스필버그답게 잘 밀어붙이긴 하는데 그만큼 알 권리, 외계 생명체의 인권, 종교와 우주, 공감의 진화 같은 좋은 주제들이 충분히 표현되기 전에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재료는 많은데 각 재료를 끝까지 요리하기보다는 큰 접시에 한 번에 담아낸 느낌이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과거 SF 작품들 같은 마스터피스를 기대하신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는 거장의 이름값에 기대면 분명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을 보고 놀라는 영화라기보다는 외계인을 통해서 인간을 돌아보는 영화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진실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알 권리를 말하지만 그 안다는 게 내 세계관을 무너뜨릴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기억과 고통을 내 안으로 들일 수 있을까? 영화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영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지면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호에 가깝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마거릿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만큼은 계속 머릿속에 남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한 단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 판단하기 전에 듣고, 두려워하기 전에 듣고, 통제하기 전에 듣는 것. 그게 이 영화가 말하는 공감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클로저 데이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른 해석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